사장님, 예. 오전에 아까 예. 재판지원 얘기 계속 나와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예. 서면으로 예.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재판 지원은 우리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예.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 성남 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지원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행정처장님은 고려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성남 FC 검찰 증인 아니 4,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어젯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기간 동안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거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명태균과 항상 같이 하던 김영선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대통령 측에다 보고해야 돼. 샘플은 3,000개에서 5,000개. 이 샘플 조사를 갖고 와서 매일 보고를 해야 돼.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일 보고합니다. 이 돈이 얼마냐? 이제 대통령 됐고 나한테 돈 준다고 하니까 정산서 써줘. 그래서 그 정산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 조사를 할 때 그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 조사를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맨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해서 작성해서 올려라. 그리고 돈을 챙겨줄라 하니 이제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휴가라도 가라 했고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날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예, 3억 6천만 원이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당선되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선거법 위반이에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 가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안 받고 와요. 안 받고 와서 받아온 게 뭔지 아세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라고 하는 의원 후보 공천이에요. 김영선 공천 대가로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을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오죠. 그리고 나서 김영선이 보궐에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선의 월급을 반씩 나눠서 명태균 통장으로 보내주죠. 그 보내주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나온 그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 수익을 받죠. 장모는 감옥에 갔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죠. 그리고 히림 등 용산 대통령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후원하던 자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관저에도 또 관여가 되어 있죠. 이제는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탄핵 대상인데 이런 것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도가 나왔어요.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내고 이름까지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제 사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재판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길어집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저희들 자리 잘 찾아서 왜 재판하니까. 그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재판에 몇 번 나갑니까? 총선 때도 재판에 일주일에 여러 번을 나가요.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잘 안 되느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만 478명입니다. 이거는 성남FC 사건만 그래요. 다른 것들은 더 많습니다. 15박 16일을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어요. 이런 식의 검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재판이 길어지는 게 야당 대표 눈치 보는 겁니까? 야당 대표 눈치 보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만 보고 또 그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건에 478명 증인 채택한 그런 수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막무가내식 무자비한 검찰들입니다. 수사 사건 조작 해유 이거 범죄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범죄부터 단죄하고 이 검찰들 전부 다 단죄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안 하니까 국회에서 탄핵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거법, 위장, 교사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전현민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전현민이 누굽니까? 전현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노희복 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역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승철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이 전현민입니다. 노희복은 여러분을 함께 와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관이 노희복입니다. 그리고 이승철은 바로 실무관입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수시로 분들의- 자료 제공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차장님 자주 오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성환 아십니까? 김성환. 정진욱 아십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법원, 우리 국회 행정실장이에요.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김문기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진욱입니다. 모르시잖아요. 맨날 보는데 와서 항상 얘기 듣고 발언, 시간 제거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진욱이에요.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박동찬 아십니까? 박동찬. 전문위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동찬 전문위원.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중에서 누굽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입니까? 몇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함만 알고 있고요. 얼굴하고는 맺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온 세상에 김문기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다 대요. 근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리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협력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협력관하고 몇 번 만났는데 또 기억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협력관도 기억을 못하고 행정관도 기억을 못하고 실무관도 기억을 못하고 2,000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 3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3분 전에 더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또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느냐? 그것도 방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행정실장 이름이 정진욱이에요. 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를 받는데 오늘 이름하고 얼굴하고 처음 맞췄습니다. 저도 이름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행정실장님 오늘 네, 방송 좀 타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천대엽 행정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장님, 서울에 관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관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일부 철야 밤샘 업무를 해야 하는 비상대기 숙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있지만 독립 아파트로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법원은 아직도 서울에 관사가 있더라고요. 예, 서울과 수도권에 무려 61곳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법원 행정처 소속의 대법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14명의 법관들이 모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11명은 월세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모두 합해서 그 행정처 직원 관사 전부 월 비용이 2억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지금 이제 처장님 관사가 있으신 거 맞죠? 서울대 나오시고 예. 서울 동부 지원에서 임기를 시작하셨고 대법관 되기 직전까지 근무지가 서울고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10년 동안 주말부부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이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와서 대법관 대법관 되셔서 예, 근데 처장님 원래 부산에 집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도 부산에 집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음 거 보시면 처장님이 지금 부산집 매각하시고 예, 서울에 집을 안 구하시고 예, 관사에만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관테크 아닐까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은 특이하게 또 용산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월세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대법관님은 두 분 다 가족들하고 함께 사시고 용산 관사는 1억 보증금의 월세 470만 원 월. 그래서 한 분에게 월세만 연간 5천만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하고 서초동은 지금 또 거리가 있어요. 또 서초동도 아니고 용산에 왜 굳이 관사를 구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강남 모두 서초 모두 굉장히 고액의 그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용산에 관사 얻으신 대법관님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마포구에 작년까지는 배우자 명의 전세로 임차 아파트가 있었는데 임차 해지하고 관사로 가족이 모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관테크로 국민들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 관사 내규를 제가 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관사 내규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관사를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런데 경찰 관사 규정을 한번 보시면 경찰은 서울에 경찰청장 1명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 관사 규정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관사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께서는 사실 연봉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서울의 가족 모두 관사에 거주하시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것이 관사로 뭔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거 보여주시면 법원 행정처가 예산의 독립을 좀 주장을 하셨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닌가요? 당시에 최근에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 방안 연구 정책 용역 보고서에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사법부의 예산 독립을 좀 주장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사를 방만하게 지금 서울 수도권 보시면은 수도권 관사가 61채고 그래서 무려 이제 39억
7천만 원의 매입 비용, 임차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3억 6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사법부의 예산 독립 관련해서도 이 예산 독립을 저희가 그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아까 재판 지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관들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겸직 현황 보여주세요. 그 재판 적체, 재판 지연 굉장히 심각한데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지금 법관들이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 정원의 9% 가까이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수당도 받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 중에서 지금 서울선관위의 김정중 위원장님, 중앙지법 법원장님이신데요. 올해 4월에 7번을 출석을 하셨어요. 선관위에. 그리고 서초선관위의 신용무 위원장님, 동부지법 부장판사님이신데요. 4월 한 달만 8번 위원회 회의 출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대법원에서 혹은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차장님? 예, 현재 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긴 한데요. 이게 상근이지는 않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선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을 때 그때 주로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재판 업무에서 일부 그러니까 맞지 않을 때보다는 업무의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헌법 114조 2항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계시고 광역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그다음에 기초선관위 위원장은 지법부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상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법부로 치우쳐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행으로 호선으로 대법관 그다음에 법관들이 선관위를 지금 거의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수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차장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축구 경기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와 판정을 내는 심판이 같은 선거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판단해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 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스포츠 업계에서는 바로 승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해당 선관위원장이 당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도 창원지법 법원장이 선관위인 거기서 고발을 하고 또 창원지법에서 또 재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뭔가 공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선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부분과 좀 다른 게 있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모 씨가 김진성이라는 증인이 위증을 해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취지로 장동혁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은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건 무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걸 가지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팩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이유로 1심, 2심, 3심 다 무죄를 선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판결을 확인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진성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든지 간에 이거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유무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말한 무죄 이유가 맞다면 김진성의 증언과 유무죄는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에 관한 진술이냐, 의견에 관한 진술이냐, 그 부분이 이제 유무죄 또 법리와 다 관련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양영 위원장님, 유무죄와 관련이 없는 유증이 가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무죄와 관련이 없는 유증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직접 재판을 받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너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이제 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75조에 재판장은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제지해야 하는 건 맞죠? 예, 주신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때 그 유도신문이 셀 수도 없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3년 7월 11일 김성태의 증언인데요. 500만 달러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 자료를 보면 배경으로 2019년 1월 17일자 쌍방울 그룹과 조선 아태이 사이의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라고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인 유도신문이거든요. 길게 묻고 짧게 확인만 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답에서 김성태 증인이 부합되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증인이 보기에도 이건 계약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계약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도신문인데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답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바로 위에 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길게 묻고 확인단만 짧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보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뭐라고 묻고 전화 통화한 것이지요? 예. 보이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었지요? 예.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제일 위에 보면 즉 쟁점이 되어 있는 김성태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해서 묻는 대목이 이렇게 물어요. 2019년 7월경 국제대회 당시 증인은 피고인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방비비용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의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김성태의 속까지 검사가 다 알아가지고 물어줘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안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수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김영철 등 상부에 모두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예. 한 6줄을 보라보라 묻고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큰 문제였죠. 또 5줄을 쭉 물은 다음에 보이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또 2줄을 물으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들었지요. 예. 이게 무슨 증언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처장님 이렇게 재판하십니까? 구체적인 소송 지위에 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재판장이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단문 장답식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권위지휘 시대에 검찰이 법정에서 이렇게 길게 묻고 확인을 구했어요. 지금 민주시대에는 어느 법정에 가도 이런 유도신문을 허용한 재판장이 없습니다. 이 유일하게 이화영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음
다음. 자, 이 합의서가 쌍방울이 IR 자료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1억 달러 계약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 200만 불 지급, 300만 원 지급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명백히. 이것은 투자를 유치할 때 보여준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허위 기재가 되어지면 사기나 손해배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문서인데 이 처분 문서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증거 가치를 높게 인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하영 1심 법정에서는 이 처분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증거에 대한 가치평가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달에 변호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김강민 네. 두 분이 이제 새로 선임됐는데 그럼 이 기록이 증거 기록만 5만 쪽이고 공판 기록만 2만 쪽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보름 정도는 기록 검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충분히 주려면 한 달 정도는 줘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지금 법원이 기피 신청이 민사에서는 인용률이 0.05%, 형사에서는 0.3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법원의 무오류주의, 피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을 듣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실무 경험으로는 이제 기피 사유 자체를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이유로 기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많은 경우는 기피 회피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재배당 형식으로 해서 사건을 넘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현주울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전두환 군사 정권과는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은 총과 탱크를 내세워서 집권했고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윤석열 사단이 국민 상대로 겁박하고 있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하나이가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면 윤석열 검찰 정권은 해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영장, 법규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수사는 사냥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거의 토끼몰이 수준으로 사냥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하듯이 수사하는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사 신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압수수색영장,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진술 조작 회유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만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했다는 평가를 후세의 역사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역할을 제대로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3년에 보면 영장이 45만 건이 청구가 됐는데 41만 건이 발부가 됩니다. 이걸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장 자판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 더욱더 그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잘 받아내는 기술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잘 받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제보받기로는 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영장 전담판사 귀하해가지고 새로운 대봉투에 확인될 수 없는 극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넣어가지고 급하게 영장을 발부해달라 해가지고 발부받는 경우 등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도 과연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장 신문지에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 영장을 법치를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법치를 수사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법농단 수사할 때 영장 기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거의 80% 90%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기각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관의 소신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법원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야당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 걸도록 영장을 내주고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조작 이러면서 한 번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법원 검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법원은 정말 이것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언론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고 있다. 이건 제 한 말이 아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를 두고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사실 흘리고 집행할 때 흘리고 그 후에 영장을 통해서 얻은 것을 흘리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의사실 공표로 얼마나 절망하고 피의사실 공표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백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행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이거 나중에 보도된 걸 수사 기록을 내고 증거 기록 냈을 때 반드시 그 기사는 영장 증거 목록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그 회의와 협박 진술 주장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고문과 협박을 얻은 진술을 조서에 담아서 증거를 인정돼서 피의자를 처벌했죠. 현재는 조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의와 협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만호 씨 관련해서는 진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진술 연습을 시켰고 이화영 씨 관련해서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타파를 보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만든 유령, 리오남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진술 조작, 증거 조작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태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협박과 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검찰이 입건하고 기소도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내세울 때는 분명히 진술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법원에서 재판할 때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공소장 1번주의를 많이 남용하십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적힌 것을 알고 있었죠. 최근에 그것이 공소장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검사들이 은연중에 공범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제 위반한 공소장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한다는 자세로 반드시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너무나 많이 제출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대북 송금 사건은 2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아니,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 실적 높이라고 합니다. 10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420일 걸리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복사비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사, 법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무죄를 하고 싶어도 편하기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그래서 유죄 판결문을 쓰려면 쉬운데 무죄 판결문을 작성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키운다. 그래서 검찰이 수많은 증인, 성남 FC 사건에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고 이렇게 3개 사건에서 증거를 수사기록, 증거자료를 무려 25만 쪽을 내는 거
법원도 부담이지만 피고인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재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 이런 등에서 정말 쓸데없는 증거 기록 이런 것은 과감히 쳐내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법원이 이 무도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도한 수사를 통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법원도 윤석열 검찰 정권과 공범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장님 명심하시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